자, 그러면 교육과정 A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은 창의성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 보시면, 자, 1번 지문 보시면,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유아들에게 집을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애들은 일반적인 지붕 있고, 창문 있고, 뭐 이런 일반적인 집을 그렸는데, 민지만 유독 나무 위에 지어진 집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구름다리로 막 연결을 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민지는 나무 위에도 집을 지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게 이제 창의성 요인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보시면 놀이터에서 유아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놀고 있는데 준호가 한쪽에 혼자 앉아있는 친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어두운 표정을 지닌 거를 보면서 다가가서 같이 놀래? 이렇게 하고 둘은 함께 즐겁게 놀았어요. 뭐야 이거. 뭐 정서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시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민지 같은 경우에는 독창성이고 여기 준호는 민감성입니다. 자, 민감성은 무엇입니까? 변화하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게 바로바로 이제 캐치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해설 자료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민지는 일단 독창성이에요. 그죠? 독창성인 이유는 자, 여기 민지는 독창성, 준호는 민감성. 자, 독창성인 이유는 혼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독특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준호는 민감성인 이유는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정답 해설은 여기 이제 나와 있고요. 일단 선생님들께서 창의성 요인을, 이건 이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창의성 요인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창의성 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유창성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좀 비교적 쉬운 개념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이디어의 양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많은 가능성을 탐색해내고 짧은 시간 내에, 여기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사례도 나와 있어요. 여기다 요즘에는 제가 사례하고 키워드를 가능한 다 써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럼 이제 이해가 좀 잘 되잖아요. 사례에 보시면은 종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30가지 아이디어를 낸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오타가 많은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의 양, 빠른 사고, 다양한 반응, 다작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융통성. 융통성은 뭐죠? 융통성은 한 가지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고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융통성이 되겠습니다. 자, 융통성, 여기 길이 막힌 상황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뭐 그 다음에 다른 또 교통수단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료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융통성이에요. 독창성하고 약간 다르죠? 자, 융통성은 그래서 사고의 유형성, 다양한 접근법, 관점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창성입니다. 독창성은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로는 흔한 쓰레기통 대신에 재활용품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교성이 있습니다. 자, 정교성은 아이디어를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는 능력이에요. 구체화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례로는 새로운 장난감 요거에 대해서 스케치를 하고 상세한 설계도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뭐 그냥 아이디어만 딱 내놓는 게 아니고 좀 세부적으로 다듬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민감성. 자,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상황의 변화나 문제점을 빠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으면 빨리 탁 적응할 수 있고 생각을 바꾸고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상황 인지, 문제 감지, 예민한 관찰력, 핵심을 파악하는 것, 요게 민감성이에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민감성을 제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재정의가 있습니다. 재정의는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의미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의 용도나 관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능이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재정의의 키워드를 보시면 새로운 해석, 의미 부여,
기능적 재구성, 관점 전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표로 간략하게 요약해드렸으니까 지금 보셨으면 이 표만 좀 간략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해설, 개념정의 사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한 번은 앞에를 쭉 읽어봐야 되지만 사실은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례가 있습니다. 각 사례가 있고 이 각각의 요인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요것만 자세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창의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또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쭉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뭐 창의성 훈련 기법이나 이런 것까지 다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나는 유아의 창의성을 검사하기 위한 문항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거는 TTCT 검사지를 지금 여기 샘플로 떼놓은 거예요. 자, TTCT 검사지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가 독창적으로 만든 그런 문항이 아니고 TTCT 검사지의 내용 일부를 이렇게 잘라서 갖다 실어 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이 검사. 자, 2번 문제에 보시면은 유아의 창의성을 검사하기 위한 문항이에요. 실제 창의성 검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 1에 이 검사 기법을 설명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TTCT 검사에서 TTCT 검사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TTCT 검사는 도형 검사와 언어 검사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도형 검사의 샘플입니다. 자, 도형 검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것은 토끼 인형 장난감 가게에서 토끼 인형을 갖고 왔어. 키는 10cm, 무게는 100g인데 이 토끼 인형으로 가장 재미있는 장난감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애들이 말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난감을요. 이렇게 여기다가 뭘 붙이고요. 옷을 뭘 입히고요. 여기다 손을 뭘 들고 여기 뭐 집을 또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막 설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맥락에 맞게 풍성하게 말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언어 검사입니다. 언어 검사. 여기는 도형 검사. 이거 언어 검사예요. 진짜 TTCT 검사의 샘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 검사 기법을 설명하는 건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토렌스의 창의성 검사 방법 중에 TTCT 검사라는 게 있어요. 앞에 1번 해설에 자세히 써놨었습니다. 자, TTCT 검사고 이 검사가 지니는 한계는 뭡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창의성 검사가 지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창의성 검사, 사실 지능 검사 이런 표준화 검사 같은 경우에는 타당도, 신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창의성 검사는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그래서 평점 기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검사를 막 이렇게 판에 박힌 검사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창의성이니까. 그래서 이 애들이 만든 창의적인 산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평정할 것인가. 주로 이런 거를 다룹니다. 창의성 검사 방법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IQ 검사 이런 것처럼 표준화 검사가 갖고 있는 타당도나 신뢰도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좀 보도록 하실게요. 답에 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토렌스의 TTCT 검사지입니다. TTCT 검사다. 요거 도형 검사와 언어 검사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정한 시간 내에 도형을 완성시키고 일정한 시간 내에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은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는 표준화 검사에 비해서 타당도, 신뢰도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1번에 3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에 3번. 다 해서 밑줄 그은 내용과 같이 유아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사의 태도 한 가지를 제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 교사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죠. 창의성은 왜냐하면 연습할수록 점점 더 창의적인 능력이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자, 다의 밑줄 그은 내용과 같이 유아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사의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사의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아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창의성 개발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창의성 개발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창의성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사의 역할이 여기 다양하게 나와 있고 이런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답으로 쓰시면 답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2번입니다. 자, 2번은 부모 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아마 이제 다른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셨겠지만 아마도 이제 여기 2번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2번 일단 지문이 길면 선생님들께서 이거 읽는데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 지문이 깁니다.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내용은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시험 문제를 풀어가면서 선생님들께서 이 사례하고 연결된 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쉬운 문제도 사례랑 연결이 딱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게 뭐지? 쉬운 것도 아마 헷갈리시는 거예요. 사실상 이 문제는 나의 문제는 이렇게 무승패법의 사례입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여태까지 풀어봤던 무승패법은 네모 반듯한 표 있잖아요. 표에다가 이렇게 탁탁 단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나타나 있는 그 표만 보셔왔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표가 시험에 잘 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실제로 쭉 풀어놓은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에서 갈등 상황에서 나눌 수 있는 효율적인 대화라고 했거든요. 코스텔릭의 갈등 중재 모형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갈등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모델이 코스텔릭 모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무승패법은 어떤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방법이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와 유아와의 관계에서도 쓸 수 있고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 있을 때도 무승패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승패법이 적용된 사례인데 지금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시험지나 이렇게 네모 반듯한 표에서 봤을 때는 각 단계별로 대화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유치원에서는 대화 한 개만 해서 한 단계가 넘어가지 않겠죠. 자, 이거 약간 사실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 1번, 2번의 1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번의 1번, 가는 드라이커스의 부모교육 이론에 관한 내용이고 기억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1번은 비교적 쉽게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드라이커스는 뭐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간관계, 드라이커스는 민주적 부모교육을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민주적인 방법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부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왜 민주적이냐 하면 옛날에는 자녀 양육 방식이 권위적이고 독재적이고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 성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런 거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주적인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드라이커스의 민주적인 부모교육 이론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프로이드 다음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 시대가 지나고 아들러는 그때는 이제 프로이드가 완전히 아성이었는데 아들러는 평생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갖고 프로이드를 이겼어요. 자, 그래서 프로이드는 왜 모든 사람을 다 병자로 보잖아요. 근데 아들러는 모든 사람을 병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낙심한 사람. 병자하고 낙심한 사람은 좀 다르죠. 낙심한 사람은 뭐냐 하면 이 낙심만 잘 극복하면 다시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심은 어떤 낙심이냐 하면은 낙심해서 이제 낙심해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됐을 때는 이제 사회생활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구석에 이렇게 혼자 틀어박혀 있다가 막 이렇게 왕성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점을 진단할 때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봤잖아요. 근데 아들러는 생활 양식을 봅니다. 이 아이의 생활 양식이 어떤가, 몇째 아들인가, 몇째 딸인가, 형제는 몇 명인가 이런 거에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양식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의 행동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생활 양식이 틀렸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 민주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 자, 오늘은 뭐 이제 행동 목표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민주적 요것만 답을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드라이커스의 민주적 부모 교육 이론을 생각하실 때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은 뭐 이해가 잘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원래 이제 우리 유아교육에서도
심리학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그게 조금 시험에 안 나오는데 사실상 아들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대화 사례 같은 경우에는 무승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대화 사례를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문 해설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문 해설을 좀 보시면은 자, 여기에 처음에 이 지문을 좀 보실게요. 자, 이 지문을 앞에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무승패법이고 이게 앞에 이제 문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승패법에서 이 앞에 이제 문제 정의가 됐어요. 선생님이 문제 정의는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어제 친구가 다쳤단 말이에요. 블록에 걸러 넘어져가지고. 자유롭게 노는 건 좋은데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속대로 가지고 놀던 놀잇감을 제자리에 가져다 주자. 어제 애가 다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문제 정의를 여기서 선생님이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애가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지훈이 혼자서 계속해서 어지르고 있죠. 지훈이 혼자서 계속 어지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교사들과 다른 유아들, 지훈이 간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해결책을 계속해서 이제 모색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해결책들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지? 어떤 방법이 있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많은 단계들은 전부 다 문제 정의를 한 다음에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해결책을 모색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계속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어요. 지금 서윤이도 얘기하고 놀고 싶지만 규칙을 지키면서 놀고 있어요. 지훈이는 하지만 정리하면서 노는 게 재미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이제 제가 잘못했나 봐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해결책들을 이제 여러 개를 내놔야 돼요. 해결책을 여러 개를 내놓으면서 여기서는 해결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평가와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평가와 결정이 있어야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평가와 결정이 이루어졌으면은 이제 여기서 수행 방법을 정확하게 이제 결정하는 것은 이 뒤에 단계에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평가와 결정, 요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무승패법을 적용했다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요약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 3, 4단계, 요게 지금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대화에서. 이 앞의 내용들은 다 지문, 앞뒤의 내용들은 이제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빠진 게 요 대목입니다. 요 대목을 요약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쓰시기는 좀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약에 나와 있는 요 정도만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사례로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평가. 자,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능한 해결책. 자, 그래서 정리 규칙 준수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정리 규칙을 만들까?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해결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지훈이가 사용한 장난감을 바로 정리하자. 자, 그 다음에 친구들이 지훈이한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지훈이와 정리를 잘하는 친구들하고 지훈이하고 짝을 이루면 되겠다. 그다음에 일정 시간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책을 생각해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수행 방법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무승패법에 해당하는 그런 단계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해결책을 평가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는 고든의 부모 효율성 이론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이런 형태로만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에 대화 한 개 정도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여기서 찾는 거는 사실상 쉽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이제 유치원에서 선생님과 유아 간의 대화에도 무승패법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적용해 볼 때는 선생님하고 유아와 1대1의 관계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많지 않잖아요. 다른 유아들도 이제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사례를 저는 굉장히 긴 이 실제 대화 사례로 연결을 시켜 본 거예요. 실제 대화 사례로.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적용을 하는 건 이 표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자세히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다는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모의 소통 양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디귿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각각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 방법으로 칭찬과 격려가 있어요. 칭찬과 격려가 있는데 부모는 긍정적인 말을 자녀에게 자주 사용하면서 자녀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을 키워줄 수 있는데 이렇게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칭찬과 격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과 격려가 각각 어떻게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조금 다르잖아요. 이제 그걸 쓰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제 3번에 보시면은 칭찬은 어떤 거예요? 자신의 업적의 성취에 대해서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칭찬을 받았을 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느끼게 해줄 우려가 있습니다. 격려는 뭡니까? 자녀가 실패를 했을 때도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어요. 칭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칭찬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애가 시험 다 망쳐갖고 왔는데 우와 너 시험 잘 봤다 이러면은 지금 나 놀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자, 시험을 잘 봤을 때만 칭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잘했을 때만 해줄 수 있는 게 칭찬입니다. 그런데 격려는 아니에요. 시험을 못 봤을 때도 그래 네가 다음엔 잘할 수 있어. 힘을 내. 용기를 내. 시험 못 봤다고 너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힘을 내라. 너 지금부터 잘할 수 있다. 너 지금 늦지 않았어. 이렇게 해주면은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칭찬은 일종의 보상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칭찬입니다. 그런데 격려는 보상이 아니에요. 그냥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칭찬은 내가 이제 시험 잘 쳐갖고 칭찬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못 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자, 칭찬도 좋지만 더욱더 파워가 있는 것은 사실상 격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칭찬과 격려를 대조해 두었으니까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3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